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미디어 업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할리우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벌이고 있는 초대형 인수전이 굉장히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돈이 오가는 데에는 꼭 빠지지 않는 사람 하나 있죠. 트럼프까지 끼어들어서 더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일단은 이번 인수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각각 엄청난 돈을 써내는 것 같던데 뭐 얼마씩 제시를 했습니까? 크게 보면 넷플릭스는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영화 TV 스튜디오하고 스트리밍 사업 중심의 자산을 인수하는 구조로 한 대략 700억 달러 정도를 제시했고요. 예.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적대적 인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이를 상당히 웃도는 1,000억 달러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700억 달러, 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돈들이 지금 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럽네요. 파라마운트가 이렇게까지 거대한 금액, 지금 넷플릭스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른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배경을 보면은 지금 파라마운트가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일단은 이번 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우디 국부펀드랑 카타르 투자청, 아부다비 리마드 홀딩스 같은 이제 중동에 어떻게 보면 대형 국부펀드가 그 부족한 파라마운트의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세 펀드가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오일머니의 총궁세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이 국부펀드들이 대체 왜 할리우드 미디어 인수전에 뛰어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포스트오일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관광 같은 소프트 파워 산업에 이제 좀 성장 동력을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핵심적인 스튜디오들을 좀 투자하고 또 인수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203 비전 2030 이런 거 해갖고 다른 것들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별로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쪽부터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간에 이번 인수전 하여간 이해 충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분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일가도 여기에 끼어들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파라마운트 진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파라마운트의 투자 컨소시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이제 제라드 쿠시너가 운영하는 이제 어피니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알려져 있던 이제 오라클의 창업자 랠리 앨리슨 가족도 이제 핵심 후원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워너브라더스 산하에 이제 CNN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파라마운트 딜이 성사가 되면은 CNN까지 포함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근데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 같은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콘텐츠 핵심 자산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 이후에 이제 CNN이 어느 쪽 정치 세력에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쪽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규제 당국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NN 하면은 뉴욕타임스와 더불어서 반 트럼프의 선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파라마운트 쪽 상황을 살펴봤고요. 넷플릭스 쪽을 보면요. 이쪽은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전통 자본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뉴욕의 월가라고 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이제 예를 들면은 웰스파고나 BNP 파리바, 그다음에 HSBC 같은 대형 이제 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이제 590억 달러의 단기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조달받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딜을 두고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비플릭스라고 부를 정도로 부채를 상당히 이제 늘리는 이제 고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자체를 좀 부채 기반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인수 이후에 이제 재무 건전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론은 단기적으로 쓰는 대출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브릿지론으로 빌려 쓴다. 그러면은 넷플릭스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넷플릭스 재무 구조에 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했던 이제 그 컨퍼런스 콜 설명 자료를 보면은 이제 현재 순차익 규모가 지금은 한 대략 150억 달러 안팎인데 이제 요 인수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590억 달러의 브릿지론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일부는 장기 회사채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한 총 차입 잔액이 한 700억에서 75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이렇게 부채가 4-4배나 늘어나면은 역시 신용등급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부담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나 이제 일부 신용분석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량인 A대 투자 등급에서 한두 단계를 내려가서 이제 BBB급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또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좀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미래를 봤는데요. 이제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해리포터라든지 DC라든지 이제 HBO, IP와 같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트리밍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등급을 유지를 하되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이제 긍정적에서 좀 안정적으로 낮췄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넷플릭스의 재무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등급 하향 압력이 커지기는 하는데 당장 그렇다고 뭐 위험 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투자 등급은 유지를 하지만 한두 너치 정도 낮아질 수 있다, 회색지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현재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넷플릭스의 인수가 결국에 실패했을 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어야 되는 위약금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요 계약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만약에 규제 심사 과정에서 요 딜이 무산될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이제 지급해야 될 위약금이 한 58억 달러 정도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계약을 뒤집을 때는 이제 수십억 달러대 위약금이 걸려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중간에 이제 아무리 좀 압력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받은 상태인 것 같고요. 또 예. 이런 대형 어떤 위약금 조항 때문에 이제 인수 성사가 불투명해질수록 넷플릭스 재무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성사가 불투명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리스크 중에 제일 큰 거라면은 역시 이 반독점 규제 심사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은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뭐 미국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30%를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이제 거론되는 숫자는 이제 넷플릭스와 HBO 맥스를 합쳤을 때 40%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단순 합계를 한 추정치에 가깝고 실제로는 이제 두 서비스를 이제 중복으로 구독하는 가입자 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40%까지는 못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넘치더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M&A 콜에서 중복 구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점유율 30% 정도가 되면은 이 반독점 시비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반대쪽 파라마운트 이쪽은 네. 인수가 성사됐을 때 시장 구조가 재편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파라마운트가 승리한다고 해도 바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파라마운트가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전체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디즈니, 넷플릭스와 함께 이제 사실상 스트리밍 상강 체제가 굳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파라마운트 플러스에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HBO 맥스 또 다양한 케이블 채널
또 영화 스튜디오까지 더해지고 또 거기에 이제 구독자가 2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CFIUS라고 하는 이제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인데요.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국부펀드들 중동 국부펀드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요 CNN, HBO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나 정부 주권에 직결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동의 왕정 국가의 자금이 깊숙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나 여론이나 외교 측면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반대 명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파라마운트 측에서는 이런 중동 펀드들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참여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CFIUS의 관할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본을 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또 반대의 명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 소비자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금지를 위한 소송도 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넷플릭스가 HBO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구독료로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딜이 성사됐을 때 구독료 인상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게 이 소비자 소송이 이제 심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제 개별 소비자가 이제 소송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형 인수합병이 막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이번 소송처럼 이제 시장의 어떤 경쟁 상황이 약화가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구독료가 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규제 당국이 문제를 삼으면 이제 소비자 측 우려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 심사의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집행이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인수합병이라든지 또는 의회 청문회나 또 이런 뭐 어떻게 또 법무부 소송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독료 인상이 그럼 가능할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또는 뭐 압력이 굉장히 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인수되면 바로 요금이 오른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은 좀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강한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합병이 됐다라고 해도 직후 몇 년 동안은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요금을 바로 올리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인사병이 됐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요금 인상을 좀 자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조건은 붙이고 또 가격을 올릴 수 없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강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금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굉장히 이 워너를 인수함으로써의 부채가 커지고 또 이제 이런 IP들을 확보한 것들을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또 상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말씀 주시죠. 예,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공급 감소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격 인상 압력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네. 넷플릭스는 과거에도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이제 몇 년 간격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3에서 5년 이후에는 요금을 좀 올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일부는 있겠다. 그래서 그 파급이 한국 시장에서도 조금씩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당장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인상 압력이 좀 높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합병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나 뭐 요금이 오를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OTT나 아니면 콘텐츠 산업이 이제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하고 이제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콘텐츠 측면에서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OTT 시장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TT도 지금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두세 개 축으로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OTT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콘텐츠의 판권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거나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잠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단일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의 게임 또는 IP 규모의 게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일부의 합병 성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투자를 계속하기엔 좀 어려워진 환경이 좀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넷플릭스가 이제 이 승리를 해가지고 초대형 단일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직접 경쟁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붙기보다는 뭐 지역 장르 특화라든지 K 콘텐츠에 대한 공동 제작이나 해외 배급 같은 차별화 전략이 좀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또 스페셜티라 그래가지고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또 반면에 파라마운트 쪽이 승리가 돼서 3강 구도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경쟁 강도가 조금 완화가 되겠지만 이제 한국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글로벌 플랫폼하고 좀 투자를 하거나 또는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 HBO Max가 한국 투자에 좀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콘텐츠가 어떠한 위치를 선점할지에 대해서 조금 네. 정부하고 산업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OTT 시장의 대격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